엄마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키라는 지금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영혼에게 지혜를 빌리려 하면서 이리저리 궁리했다. 아빠라면 내가 태어난 사실을 모르시지만 내 안에 그분의 영혼도 있잖아. 키라는 어깨로 쭉 편 채 입을 열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아줌마 한 명 한 명과 시선을 마주치려고 노력했다. 개 중에는 시선을 내리깐 채 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좋은 징조였다. 그건 그들이 약하다는 의미였다. 아줌마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분쟁이 마을에 생기면 모두 수호자 협의회로 가야 해요. 여기저기에서 맞는 말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난다. 반다라의 손은 여전히 돌멩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던질 듯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키라는 반다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다. 동정심에 호소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동정심 따위는 없다. 두려움을 일으켜야 했다. 명심하세요. 분쟁이 일어났는데도 수호자 협의회에 알리지 않으면, 그러다가 만일 사람이라도 죽으면, 기라의 귀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아낙네가 막연하게 걱정하는 듯 말하는 소리였다. 기라는 몸을 힘껏 똑바로 펴서 키를 최대한 크게 세우고 기다렸다. 마침내 무리 가운데에서 한 아낙네가 규칙의 나머지 부분을 입에 올렸다.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 그래, 죽인 자는 죽어야 해. 다른 목소리가 반복했다. 아낙네들은 한 명씩 돌멩이를 놓았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자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키라는 이제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기다렸다. 그러고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무기를 움켜쥔 사람은 반다라 혼자만 남았다. 반다라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키라를 노려보며 돌멩이를 던질 듯이 팔을 구부렸다. 하지만 결국에는 키라 쪽으로 살짝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더니 아낙네들에게 선언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애를 수호자 협회에 고발하겠어. 내가 기꺼이 저 애를 고발할 거야. 협의회에서 저 애를 추방하도록 만들어야지. 반다라는 기분 나쁘게 웃고 나서 다시 외쳤다. 저 애를 내쫓기 위해 우리 목숨도 걸 필요는 없어. 내일 해 질령이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테고 저 애는 사라질 거야. 들판에서 야수가 자길 잡아먹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겠지. 아낙네 모두가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숲을 바라보았다. 야수들이 기다리는 곳이었다. 키라는 자신의 눈길이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다. 반다라가 돌멩이를 움켜쥐었던 손으로 목에 있는 흉터를 툭툭 치더니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야수가 어떤지 잘 알아. 그놈이 네 피로 땅바닥을 흥건하게 적실 거야. 나는 그걸 이겨냈어. 강인한 힘으로 그걸 이겨냈다고. 반다라가 모두에게 상기시킨 다음에 말을 이어나갔다. 내일 밤 시작쯤이면 저의 애의 목에 날카로운 발톱이 박히겠지. 그러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 두 음절 계집애는 엄마 옆에서 병에 걸려 죽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아낙네들은 그럴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리더니 옆에 붙어있는 아이들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떠나갔다. 이제 태양도 낮게 깔렸다. 그들 모두 저녁 일에 착수해 마을 남정네들의 귀가에 대비할 시간이었다. 남정네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불, 그리고 상처를 감쌀 붕대를 준비해 두어야 했다. 한 여인이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다.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몇몇은 그 여인에게 가서 산모의 비명을 막고 갓난아기의 가치를 재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밤에 짝을 이뤄서 새 인간을 만들 것이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또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을 대신해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새 사냥꾼을 만들어내야 했다. 키라는 수호자 협의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자신이 추방당하든 아니든 엄마 땅에 운막을 다시 짓게 되든 들판으로 쫓겨나 숲에서 기다리는 야수와 마주치든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뿐이었다. 키라는 검은 재가 가득한 땅바닥에 쓸쓸하게 앉아서 밤을 기다렸다. 키라는 근처에 있던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두 손으로 돌려보며
어느 정도로 단단하고 고든지 살폈다. 협의회에서 허락만 떨어지면 이곳에 움막을 짓기 위해 상당히 길고 단단한 나무를 구할 것이다. 그러려면 마틴이라고 하는 벌목꾼을 찾아가야 했다. 그는 엄마와 친한 사이였다. 엄마는 그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었다. 필요한 대들보를 받는 대신 그의 부인에게 수놓은 천을 주는 식이었다. 앞으로 생활비를 벌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면 곱게 뻗은 조그만 나무도 필요할 터였다. 나무가 너무 잘 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키라는 나무 조각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내일 수호자 협의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면 필요한 나무를 모서리에 마주 될 짧고 평평한 나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라는 벌써 그렇게 새 자수틀을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키라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다. 아직 어릴 때 엄마가 키라에게 바느질도 가르쳐주고 천에 색실로 술을 놓는 방법도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키라의 실력이 뛰어난 정도 이상으로 발전했다. 창조성이 놀랍게 폭발하더니 엄마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키라의 손가락은 특별한 지시나 연습이 없어도 망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바늘을 움직여 다양하고 화려한 색의 형상을 만드는 경지에 도달했다. 키라 자신도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 몰랐다. 어쨌든 그 실력은 손가락 끝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가락이 일거리를 갈망하며 가늘게 떨었다. 그러나 이곳에 머물라는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다. 챕터 3. 새벽에 심부름꾼이 키라를 찾아왔다. 그는 벌레에 물린 목 부위를 짜증스레 긁어대며 늦은 아침 시간에 수호자 협의회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키라는 심부름꾼에게 들은 대로 대항이 정오를 향해 다가갈 즈음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길을 나섰다. 협의회 건물은 정말 화려했다. 파멸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그 부모와 조부모도 태어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의 이사생에는 파멸이 있었다. 사람들은 연례 모임에서 가수가 불러주는 노래를 통해 파멸에 대해서 배웠다. 1년에 한 번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소문에 의하면 매일 쉬면서 특수한 기름을 마셔서 목소리를 단련시킨다고 했다. 파멸의 노래는 아주 길어서 사람을 녹초로 만들었다. 이 노래는 태초에서 시작해 수없이 많은 세기를 거치며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무서웠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과 재난으로 가득했다. 파멸이 일어나 선조의 문명이 끝나는 과정을 그릴 때는 특히 더 무서웠다. 매캐한 독가스, 땅 자체가 엄청나게 갈라지는 대지진, 거대한 건물이 무너져서 바다에 휩쓸리는 이야기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해마다 이 노래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엄마들은 파멸을 묘사하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제일 어린 아이의 두 귀를 막아주곤 했다. 파멸에서 살아남은 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협의의 건물은 왠지 모르지만 튼튼하게 남아있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몇몇 창문에 아직도 진홍색과 황금색으로 장식한 유리가 박혀있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유리를 만드는 지식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래서 색 유리가 부서진 창문 일부에는 두껍고 못난 유리를 끼워 놓았는데 여기저기에 공기방울과 주름이 잡혀서 풍경이 뒤틀리기 일쑤였다. 판자로 막아놓은 창문도 많아서 내부 곳곳에 짙은 그림자가 졌다. 그래도 이 건물은 마을의 평범한 움막이나 작업장에 비하면 정말 훌륭했다. 키라는 심부름꾼이 전한 대로 정오 즈음에 출두했다. 높다란 기름 촛대에서 불꽃이 탁탁거리며 양쪽을 밝히는 기다란 복도를 혼자 건너라니 앞에서 문을 닫아 놓은 채 모임을 갖는 소리가 들렸다. 남정네들이 다투는 조그만 소리였다. 키라의 지팡이가 나무 복도에 쿵쿵거리고 굽은 다리는 빗자루를 끌듯 싹싹 소리를 내며 바닥을 문질렀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네가 겪는 고통에 자부심을 가지렴. 그 고통이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단다.
키라는 지금 이 말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말한 자부심을 다시 느끼려고 했다. 우선 가느다란 어깨를 활짝 펴고 거칠게 짠 낙낙한 옷에 주름을 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맑은 개울에서 정성스레 몸을 닦고 손톱 밑에 있는 때를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깨끗하게 긁어 놓았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조그만 가방에 넣어둔 엄마의 둥근 나무 빗으로 머리도 빗었다. 그런 다음에는 풍성한 흑발을 두 손으로 정교하게 따서 가죽끈으로 묶었다. 키라는 숨을 깊게 들이쉬어서 불안감을 진정시키고는 육중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벌써 수호자 협의회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어두운 복도로 한 줄기 빛을 쏟아냈다. 어떤 남정네가 내다보며 키라를 미심쩍은 듯 훑어보더니 문을 활짝 열어 안으로 들어오라고 신호했다. 고발당한 고아소녀 키라가 왔습니다. 문지기가 선언하자 중얼거리던 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키라가 들어오는 걸 바라보았다. 실내는 굉장히 넓었다. 키라는 예전에 엄마와 함께 연례 모임과 같은 특별 행사 때 그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기다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에는 숭배물이 매달려 있었다. 숭배물은 나무 막대기 두 개를 교차시킨 모양의 신비로운 목조 구조물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숭배물은 예전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 어린 시선으로 그 나무 막대기를 향해 잠시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은 키라 혼자였다. 군중도 일반인도 없었다. 무대 끝에서 수호자 12명이 기다린 탁자 너머에 있는 키라를 응시하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길게 늘어선 기름 등잔이 실내를 밝혔다. 그리고 수호자 각자의 뒤편에 하나씩 달아놓은 횃불이 탁자에 널려있는 두툼한 서류를 비추었다. 지금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키라를 그들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다. 키라는 연례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지켜본 절차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턱 밑에 댄 채 탁자 앞으로 가서 무대 위에 매달린 숭배물을 공손하게 바라보았다. 수호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키라는 자신이 올바로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안심이 되었다. 키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며 가만히 기다렸다.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자 문지기가 문을 열고 두 번째로 들어서는 사람에 대해 알렸다. 고발자 반다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다. 키라는 반다라가 탁자를 향해 급히 걸어와 수호자 협의회를 마주한 채 자신이 옆에 나란히 앉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다행히도 반다라는 맨발에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의미였다. 어쩌면 그런 준비는 불필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키라는 자신은 복장이 단정하니 약간 더 존중받고 약간이나마 더 유리할 것 같았다. 반다라가 두 손을 모아 숭배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키라와 반다라의 행동은 무승부인 셈이었다. 그런데 반다라가 수호자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게 아닌가. 그에 대한 담례로 반다라에게 머리를 끄덕이는 수호자들을 키라는 아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나도 허리 숙여 인사할 걸 그랬어.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수호장이 권위적인 어투로 말했다.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으로 이름은 내 음절이었다. 기라는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 땅에 내 손으로 움막을 지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이에요. 고발자가 누구인가? 백발의 수호장에 물었다. 기라는 수호장도 당연히 그 답을 알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포함된 형식적인 질문 같았다. 다른 수호자 가운데 한 명이 대답했다. 탁자 끝에 앉아있는 커다란 사내였다. 그 앞에는 두툼한 책 여러 권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키라는 책과 서류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글씨를 읽고 싶은 갈망이 언제나 키라의 마음에 가득했다. 하지만 여자는 글을 배울 수 없었다. 수호장님,
고발자는 여인 반다라입니다. 그러면 피고는? 피고는 고아소녀 키라입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글씨를 보고 읽는 것 같지 않았다. 피고?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단 말인가? 반복되는 표현을 듣고 키라는 몰려드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허리 숙여 인사해서 존경심을 나타낼 좋은 기회야. 키라는 윗몸을 약간 숙여서 자신이 피고임을 알렸다. 백발의 수호장이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키라는 지팡이에 기댄 몸을 최대한 똑바로 세우려고 애썼다. 키라는 자신을 고발한 여인과 키가 거의 같았다. 하지만 반다라는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데다 흉터를 제외하면 아무런 결점이 없었다. 게다가 반다라의 흉터는 야수와 싸워서 살아남은 흔적이었다. 그 흉터는 섬뜩하기는 해도 반다라의 강한 힘을 강조해줬다. 반면에 키라의 결점에는 그런 화려한 역사가 없었다. 흉터난, 흉터난 끔찍한 얼굴로 잔뜩 성난 표정을 하고 있는 여인 앞에 서 있노라니 키라는 기운이 빠지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